매수인의 주문에는 바우슈텔레까지 무료 운송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유료 운송이냐 무료 운송이냐 이 양 당사자가 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도 하고 그랬는데 물품이 독일로 인도된 후 매수인은 송장에 대하여 지급하였다. 그렇죠? 지급을 했어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은 상대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독일 법원에 제기하였다. 물품에 또 하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우슈텔레까지 무료 운송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매수인의 주문은 매도인의 원래 청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협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반대 청약에 해당한다. 그렇죠? 매도인의 청약에는 9마르크 운송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인 주문 이 매수인의 주문이 이 사안에서는 뭐 승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주문은 이제 청약인 경우가 많은데 뭐 독일 그 벨기에 매도인이 그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 잘 이렇게 통지해 준 것 같습니다. 수량이랄지 거기에 따라 주문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승낙이 될 수 있어요. 주문도. 그런데 이제 이 매수인 주문은 그 운송 비용 관련해서 원래의 청약을 변경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청약인데 그렇다면은 매도인이 자 내가 주문 받았다. 이 주문 확인서라는 건 그렇죠. 매수인이 주문했다는 것을 매도인이 확인하는 겁니다. 매수인의 반대 청약을 승낙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시 킬로미터당 9마르크의 운송 비용을 규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 매도인은 다시 그 운송 비용을 규정한 조항이 담긴 서식에 따라서 주문 확인서에 그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매수인의 주문을 변경하게 됩니다. 반대 청약에 해당이죠. 그러니까 이 합의가 역시 2단계까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에 포함된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변경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계약은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에 의하여 변경된 도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독일 법원은 이게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고 봤어요. 킬로미터당 9마르크의 운송 비용. 보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변경일 수도 있는데요. 계약가액에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만 지금 CIS법상 명확하게 운송 비용 관련해서 이게 아까 그 뭡니까? 그 10, 몇 조인가요? 우리 그 CIS법 그 19조죠. 19조 3항 대금, 대급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범위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 이 CIS법상 명확하게 뭐 운송 비용 관련한 내용 그 예시는 없습니다. 그게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독일 법원은 이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1994년도 독일 판례인데요. 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있고요. 독일 매수인이 있습니다. 목적물은 목재인 것 같아요.
목적물, 물품, 목재의 매매에 관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상인들이 구두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텔레팩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매도인도 이제 그 합의를 확인하는 서면을 텔레팩스로 보냈어요. 자, 물품은 4달 후에 선적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독일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가 아닌 모양이네요. 해상을 통해서 이게 거래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 물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었다. 최종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여 발견된 하자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제3자에게 전매되었는데 그 최종 매수인이 물품을 받아보고 나니까 하자가 있더라. 그래서 자신에게 물품을 전매한 매수인, 독일 매수인이겠죠. 독일 매수인에게 통지했다.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를 알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이 독일 매수인은 원래 매도인에게 이 하자를 알려야 되겠죠. 그 물품 검사, 하자 통지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통지 기간. 매도인 업무 담당 이사는 직접 물품을 판매할 생각으로 독일에 가겠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졌으니까 내가 독일에 가보겠다. 지금 현재 물품의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팔아라. 당사자 분쟁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물품 대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후 매도인은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지금 내가 물품을 팔았으니까 그 물품 판 데에 대한 대금 채권이 있고 이 대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렇죠. 좀 부실한 채권이죠. 지금 양 당사자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걸 양도했어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채권 양수도 관련해서 추심 전문 회사 그리고 또 조폭을 동원한달지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 문화적 정서랄지 나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자, 그 양수한 사람 지금 독일 매수인 그리고 또 전매자도 있죠. 어쨌거나 자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구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매수인의 확인서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원은 지금 일단 계약은 구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봤어요. 협약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의 발전, 사태의 발전 과정에서 지금 매도인이 그렇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많으면 내가 직접 물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사가 뭘 의미하느냐? 좋다. 너무 지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고 내가 독일 가서 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법원은 그런 의사 아닌가? 그런 의사로 봤다는 것입니다. 물품의 계약 부적합의 통지를 받은 후 매도인의 응시는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묵시적 청약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 그래 와라. 와가지고 해결해라. 그러면 결국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우리가 보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당사의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 재판관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죠. 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침묵이 그 자체로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하나
그것이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보면 승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하면 매도인이 물품을 스스로 판매하겠다. 지금 문제가 많고 내가 독일로 날아가서 물품을 스스로 판매하겠다 하고 통지한 후에 매도인은 계약 위반에 대한 협약하에 어떠한 구제 방법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판매하겠다고 통지했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하자가 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구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양 당사자의 어떤 의사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런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자, 승낙 관련해서 아까 승낙의 효력 발생, 지연된 승낙, 계약 성립, 계약 방식 관련한 조항들을 쭉 봤습니다. 자,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관련해서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벨기에 상인이 네덜란드 생산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생산자가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기대 가능성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상인이 러시아 영업소를 두고 있고 네덜란드 생산자와 지금 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나요? 그래서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사례는 명백하게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닌데 네덜란드 생산자가 실제 이제 대금을 수령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기대 가능성. 양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떤 일정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진술을 통해서 청약이 있고 뭐 승낙이 있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금이 지급되고요. 또 그 매수인 여기 벨기에 상인 러시아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벨기에 상인은 물품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신뢰가 형성된 사례고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모호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1심 법원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협약을 적용합니다. 상수심 가서 이제 그것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1심 법원. 근데 네덜란드 상급 법원은 벨기에 상인이 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협약 제14조 소정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대금 지급이라는 행위는 그 계약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이 어떤 물품, 양 상인이 뭐 거래 관계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된 물품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14조 소정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물품 인도를 구하는 소 그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물품 인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연된 승낙에 관련한 우리 21조를 보면은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에 관련한 21조 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연착 청약에서 부과된 어떤 기간 내에 또 합리적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이것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 그런 경우에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계약은 성립되지 않지만 청약자가 지금 늦게 도착했지만 이게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물론 이건 지체 없이 통고해야 됩니다. 이게 구두로 통고하거나 통고하지 않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협상은 이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자가 21조 1항에 해당하는 그런 구두 통고를 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주의죠.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항에 보면은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승낙이 연착되었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도달됐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승낙자가 지금 이게 청약 그리고 유효한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했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컨대 2주다. 청약의 승낙 기간이 없어서 합리적인 기간 2주고 2주 내에 이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10월 1일 청약이 있었고 지금 10월 12일 승낙이 발송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10월 뭐 2주 내니까 20일경에 뭐 도착한다 할지 뭐 그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보통 그 비행기랄지 뭐 태평양을 넘어서 온다라고 했을 때 뭐 7, 8일에 이제 이게 보통 도착하고 쭉 그래 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뭐 30일 10월 30일 날 도착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떤 물리적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게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주를 도과해 버렸다. 그런데 이게 발송일을 보니까 10월 12일이다. 그래서 평상 당연히 10월 20일 날 뭐 이건 8일이라고 할까요? 10월 20일 날 평상시처럼 도착할 수 있었다. 발송일을 보니까 평상시라면 10월 20일 날 도착할 수 있다. 2주 내다. 그러면은 이것이 비록 10월 30일 날 도착을 했더라도 이제 연착된 승낙이니까 승낙으로서 유효하지 않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었다면 그 내에 2주 내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B를 보호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이 그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2주 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승낙의 의사 표시라는 자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계약을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보호한다. 라는 것인데, 그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늦게 도착했으니까 청약은 지체 없이 그러니까 실효되었다 이렇게 지체 없이 통고를 하게 되면은 그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결국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거니까 이러한 경우까지 이자를 보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청약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자, 아까 그 사례 관련해서 이제 후반부가 있네요. 앙소신 법원은 같은 결론을 유지했으나 벨기에 상인이 협약 제96점이 제12조에 의한 유보 선언에 구속되는 러시아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12조 유보선언에 보면은 그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방식 자유 원칙, 서면 내양 계약 체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자유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또 적용된다 하더라도 매우 변형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96조 12조에 따라서 그 서면주의 구두증거 배제 원칙 조항을 유보하고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조약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 유보하고 가입한다라고요. 이 계약 방식 관련해서 이걸 유보하고 가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따라서 청약이 서면 이외에 어떤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협약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계약 방식의 자유, 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미리 정한, 이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죠. 이 계약 관련해서 국가가 무지하게 개입을 많이 하고 먹는다. 그래서 형식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국가가 정한 형식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유보하고 가입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유보하고 가입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중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지금 이 벨기에 상인인가요? 러시아의 영업소를 두고 있잖아요. 아까 그 간접 적용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업소를 두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방식 자유 유보가 되어서 11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을 봐야 되겠습니다. 법원이 그러면 CIS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거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봤더니 네덜란드법이 중거법이다. 그래서 뭐 협약에 따르더라도 결국 아까 그 원래 그 그 계약 방식 계약 방식 관련 네덜란드 국내법이 적용되어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조 승낙의 이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관련 조항이고요. 24조에 보면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밖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될 때 또는 그밖 그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 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될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인가 관련해서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물품 매매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성립, 이제 다음으로 제 3편은 물품의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어요. 이 CIC법에서는 영미법 체계에 따라서 그 계약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아니면은 중대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냐 이것이 그 법리 법리 구조상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그 중대성 또 사소성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의미가 있고 이 CIC법은 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영미법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가기관 제도를 절충해서 대륙법계적 어떤 제도를 또 수용하고요. 부수적으로 수용해서 이 균형을 양 법계 간의 권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의 선언 관련한 조항이 있고 계약 성립 관련해서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 원칙인데 이 물품 매매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약법상 특정 이행 문제가 있습니다. 뭐 등등. 네, 시간이 좀 됐군요. 예,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화장실도 좀 가고 예, 쉬시도록 하세요.